올해 우리 주식시장에 사이드카가 도대체 몇 번이나 발동됐는지 아십니까? 무려 11번이나 있었습니다. 11회라는 수치는 사실 1년에 단 한 번 보기도 힘든 이례적인 기록이죠. 코스피가 단 이틀 사이에 20% 가까이 급락하더니 바로 다음 날에는 10%가 솟구쳤습니다. 이런 아수라장 속에서도 기어이 수익을 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차별점이 있었을까요? 오늘 그 비결을 가감없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실 저 역시 올해 초에는 멘탈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은퇴를 맞이한 상황에서 노후 자금으로 굴리던 퇴직연금 계좌가 문제였거든요. 고정 지출은 여전한데 수입원은 끊긴 상태에서 계좌의 소중한 자산들이 단 하루 만에 수백만 원씩 증발해버리더군요. 새벽녘에 잠에서 깨어 천장을 허망하게 바라보며 계산기만 두드려본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참 묘하게도 이런 극한의 변동성 속에서 오히려 평정심을 유지하는 이들이 존재했습니다. 과연 그들은 무엇을 꿰뚫고 있는 건지 저 역시 몹시 궁금해지더군요. 처음에는 의문이 가득했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니 거창한 비밀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저 남다른 계획이 준비되어 있었을 뿐이었죠. 자, 그럼 오늘은 이 유례없는 혼돈의 시장에서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생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런데 시작하기 전에 본론에 앞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최근 유튜브를 보면 주식 투자로 수억 원을 벌었다는 식의 자극적인 이야기가 넘쳐나죠. 아파트를 수십 채 가졌다는 이들이 책을 내고 강연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 운에 가깝습니다. 제가 최근에 들은 실화가 하나 있는데요. 어떤 투자자가 특정 주식을 100주만 매수하려다가 실수로 0을 하나 더 눌러버려 1영주를 사게 됐답니다. 아차 싶어 가슴을 졸였지만 황당하게도 바로 다음 날 주가가 수직 상승하면서 하룻밤새 5억 원의 수익을 올린 겁니다. 실수만 나오지 않나요? 만약 이분이 자신을 투자 천재라 자칭하며 나선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책 없이 그 방식을 추종하는 사람이 생길 텐데 그게 정말 위험한 겁니다. 혹시 지인이 주식으로 큰 돈을 만졌다는 소식에 조바심을 느껴본 적 없으신가요? 문제는 그 성과가 진정한 실력의 결과인지 아니면 단순한 운의 작용인지 판별하기가 무척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운의 영역을 실력으로 착각하는 것만큼 위험한 일은 없죠. 그런데 왜 이런 본질적인 진실을 말해주는 사람은 드물까요? 영상 매체에는 수억을 벌었다는 성공담은 넘쳐나지만 수천만 원을 날리고 좌절했다는 고백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당연합니다. 실패한 이들은 분노와 자괴감에 휩싸여 침묵을 지키기 때문이죠. 결국 우리 시야에는 소수의 성공한 사례들만 노출되는데 이것이 바로 확증 편향의 함정입니다. 마치 동창회에 유독 잘 나가는 친구들만 얼굴을 내미는 것과 같은 이치죠. 사정이 어려운 친구들은 모습을 감추니 동창 모두가 풍족해 보이는 착시가 생깁니다. 주식시장도 이와 조금 더 다르지 않습니다. 장기 투자로 대박을 터뜨린 이만 주목받을 뿐 10년을 버티고도 마이너스 70%의 손실을 입은 대다수의 사연은 묻혀버립니다. 실패한 다수는 입을 굳게 다물고 있을 뿐이죠. 그러니 누군가 큰 수익을 냈다는 소문을 접한다면 그 사람의 화려한 겉모습 대신 그 이면의 논리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인물보다는 그가 전달하는 실질적인 메시지에 집중하십시오. 차라리 뼈아픈 실패 사례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성공담보다 훨씬 값진 법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경계해야 할 대목은 지금부터입니다. 시장 상황을 짚어보죠. 올해 2월 말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갈등이 폭발했던 시점을 기억하십니까? 그 충격 여파로 우리 증시는 상상조차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단 이틀 만에 지수의 20%가 증발하며 6300선에서 50선 턱 밑까지 수직으로 주저앉았습니다. 그야말로 패닉셀링이었죠. 금융위기와 코로나 사태를 모두 경험한 20년차 베테랑들조차 이런 광경은 난생 처음이라 혀를 내둘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전의 서막이 오릅니다. 폭락 바로 다음 날 지수가 10% 급등한 것이죠. 하락 사이드카가 걸린 지 불과 하루 만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된 겁니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시장의 흐름일까요? 왜 유독 한국 증시만 이토록 유난스러운 변동성을 보였을까요? 물론 이웃 나라들도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유독 우리만 심각한 타격을 입은 데는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50에서 60 고지를 밟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18일에 불과했습니다. 과열이 너무 급격하게 진행된 것이죠. 자산시장의 핵심은 상승폭 자체가 아니라 그 속도에 있습니다. 급격한 팽창은 언제나 위험을 동반합니다. 풍선을 천천히 부풀리면 견디지만 한꺼번에 몰아치면 결국 터져버리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극도로 위태로운 상황에서
전쟁이라는 날카로운 바늘이 시장을 찔러버린 셈이죠.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참혹한 폭락장에서 과연 누가 매수에 가담했느냐가 핵심입니다. 지난 4월 초 극적인 휴전 소식이 들려오자 코스피는 단숨에 7%가량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이 반등장을 이끈 주역은 외국인 자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 국민들의 자금이었죠. 국민연금이 보유한 국내 주식 규모만 330조 원에 달하는데 올해 투자 비중을 더 확대하기로 하면서 약 7조 원 이상의 추가 실탄까지 확보한 상태입니다. 더 놀라운 점은 외국인이 쏟아낸 3조 원 규모의 매도 물량을 개인 투자자들이 고스란히 받아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의 시장 분위기였다면 외국인의 매도세에 겁을 먹은 개인들이 투매에 동참하며 시장이 붕괴됐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양상이 전혀 다릅니다. 퇴직연금이나 ISA 계좌를 통해 꾸준히 적립식 투자를 이어가는 스마트한 개인들이 시장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개미 투자자가 아니라 국민 투자자라는 표현이 제격입니다. 차이점이 뭐냐고요? 장사꾼은 오늘 장사가 안 되면 바로 셔터를 내리지만 직장인은 월급이 좀 줄어도 묵묵히 출근하잖아요. 바로 그 꾸준함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인가요? 한탕을 노리는 승부사인가요? 아니면 길게 보고 걷는 동반자인가요? 지금 국내 증시의 체질이 딱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단타로 이익만 챙겨 떠나는 곳이 아니라 노후를 설계하며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시장이 된 거죠. 이건 엄청난 변화입니다. 코스피가 바닥권으로 고꾸라질 리스크가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뜻이거든요. 하방 지지선이 확인된 겁니다. 자, 그럼 생각해보세요. 위로는 한계가 없는데 아래는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정답은 뭘까요? 나눠서 사는 겁니다. 즉 분할 매수죠. 그런데 이 분할 매수가 말은 쉬워도 행동은 참 어렵습니다. 1억만 원 예산 중 300만 원만 샀는데 다음날 주가가 확 오르면 마음이 급해지죠. 지금이라도 다 사야 하나 싶어 남은 돈을 다 넣으면 신기하게 그날부터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경험 다들 있으시죠? 핵심은 주가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나만의 계획을 고수하는 겁니다. 오르든 내리든 내 원칙대로 대응하는 것. 이건 어렵다기보다 인내심의 영역이에요. 미적분 문제는 풀기 어렵지만 매일 아침 조깅은 힘들어도 마음 먹으면 할 수 있잖아요. 분할 매수가 바로 그런 조깅 같은 겁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여기서 분위기를 좀 바꿔볼게요. 분할 매수와 연결되는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짚겠습니다. 현금을 쥐고 있으면 왠지 나만 뒤처지는 기분이 들죠. 남들 다 주식 살 때 가만히 있으면 바보가 된 것 같고요. 하지만 현금의 본질을 아셔야 합니다. 그건 바로 기회입니다. 시장이 무너졌을 때 주식을 쓸어 담을 수 있는 힘이죠. 투자의 고수들 중에 현금을 아예 안 들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위기로 주가가 폭락하는 날이 반드시 오니까요. 그때 쇼핑할 자금이 있어야 합니다. 전 재산을 다 넣어 놨다면 폭락장에서 그저 무기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겠죠.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지난 3월 폭락 때 계좌는 처참히 망가졌는데 정작 추가로 매수할 현금이 한 푼도 없었다는 거예요. 반등장에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구경만 한 거죠. 그분이 남긴 말이 뼈 아픕니다. 현금만 좀 남겨뒀어도 큰 돈 벌었을 텐데. 이게 핵심입니다. 현금은 겁쟁이의 선택이 아니라 다음 기회를 낚아챌 실탄이에요. 그리고 이번 폭락장에서 아무 대응 없이 버티다가 운 좋게 반등해서 수익 보신 분들 계시죠? 기분은 좋겠지만 안 좋은 소식 하나 전해드릴게요. 그런 방식은 결코 오래 못 갑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매매 습관으로 성공한 경험이 몸에 밴 거거든요. 다음 폭락 때도 똑같이 베팅하겠죠. 한두 번은 통할지 몰라도 반복되면 결국 평균으로 회귀합니다. 카지노에서 크게 한 판 땄을 때 바로 일어나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계속 앉아있으면 결국 모든 걸 잃게 되니까요. 투자도 같은 원리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시장의 절반밖에 모르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흥미진진한 이야기입니다. 삼성전자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겠죠.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최근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삼성 고마워요라고 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 까다롭기로 유명한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삼성이 잘해서만 생긴 일일까요? 사실은 시장의 판 자체가 거대해진 덕분입니다. AI 반도체 시장이 폭발하면서 대만의 TSMC 혼자서는 도저히 그 엄청난 물량을 감당할 수 없게 된 거죠. 대안을 찾다 보니 준비된 삼성전자가 보인 겁니다. 그래서 삼성아,
너희도 물량 좀 받아라며 기회를 준 거죠. 자, 이 지표에 주목하세요. 올해 3월 삼성전자가 AI 추론 칩 기업인 그로그로부터 수주한 웨이퍼 양을 보면요. 처음엔 9영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려 15영장까지 늘어났어요. 단기간에 67%나 급증한 겁니다. 파운드리 가동률도 8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삼성전자가 반도체 위탁 생산 사업에서 드디어 실질적인 수익을 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만년 적자, 탈출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고 있는 거죠. 우리 부모님 세대엔 삼성이 그저 메모리 강자였다면 이제는 AI 칩 제조사로 진화한 겁니다. 이나노 공정도 하반기 양산을 앞두고 있죠. 이건 정말 거대한 히든카드입니다. 다만 이걸 운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만약 AI 시장이 이렇게 급성장하지 않았다면 삼성은 기회조차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TSMC가 시장을 독식하며 끝났을 판인데 시장이 너무 커진 나머지 TSMC가 다 소화하지 못한 것이죠. 그렇게 시작된 셈이죠. 삼성 입장에서는 상당한 행운이었고요. 관건은 이런 유망한 기업을 어떻게 발굴하느냐입니다. 몇 가지 공통 분모가 있어요.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는 기업들이죠. 갑자기 의류 회사가 음료 시장에 뛰어들면 아니라 실적 지표가 유의미하게 변하는 걸 확인한 뒤 진입해야 합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 현재 국내 기업들의 실적 현황이 어떠한지 궁금하실 텐데 결과가 정말 놀라운 수준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지난 1분기 영업이익을 합산하면 무려 80조 원에 육박합니다. 80조 원이라는 숫자 감이 오시나요? 삼성전자 단독으로만 연간 355조 원의 영업이익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어요. 게다가 원달러 환율이 1 480원대를 기록하면서 수출 비중이 큰 반도체 기업들은 막대한 환차익까지 누리는 중입니다. 이에 모건 스탠리는 코스피 연말 목표치를 기존 5200에서 6500으로 대폭 상향했고 일부 국내 증권사는 7영선까지 내다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조금 답답한 마음도 들지 않나요? 시장 여건은 이렇게 좋은데 전쟁 같은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를 주저하고 있으니까요. 당장 4월 말에 굵직한 이벤트 2개가 대기 중입니다. 29일에는 SK하이닉스의 1분기 실적 발표가 있고 미국 FOMC 정례 회의도 28일부터 시작됩니다. JP모건은 올해 금리 인하가 아예 없을 가능성까지 제기했는데 이럴 경우 미국 증시가 주춤하는 사이 우리처럼 실적이 탄탄한 신흥국으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습니다. 이 대목을 꼭 주목하셔야 합니다. 덧붙여 상법 개정 이슈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올해부터 자사주 의무 소각 제도가 본격화되었거든요. 삼성전자는 상반기에만 무려 16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는 반도체 외에도 은행, 지주사, 자동차 등 저평가된 업종들의 주가가 반등할 확실한 명분이 생겼음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반도체주가 정체되어 있어도 코스피 지수는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다른 종목들이 키 맞추기를 하는 중입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면 시장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반도체에만 매몰될 게 아니라 시장 전체의 판도가 변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하죠. 자, 하지만 아무리 정보를 알아도 행동하지 않으면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위한 실전, 투자 매뉴얼을 정리해 드릴게요. 결론은 단순합니다. 초보자라면 딱 3종목만 집중하세요. 왜일까요? 생업에 종사하며 일상을 보내다 보면 종목이 5-6개만 넘어가도 현실적으로 뉴스조차 챙겨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제가 본 분 중에는 100만 원으로 20개가 넘는 종목을 보유한 경우도 있었어요. 투자금이 종목당 10,000원, 2만 원인 셈이죠. 그중 한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하자 매우 기뻐하셨지만 냉정히 따져보면 10,000원 투자해서 3영원 번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수익률 숫자만 보고 만족하시는 걸 봤어요. 종목 수만 늘린다고 부자가 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포트폴리오는 이렇게 구성해보세요. 코스피 200 ETF의 40%, 코스닥 150 ETF의 20%, 나머지 40%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중 하나를 골라 담으세요. 여기서 반반씩 섞는 건 권하지 않습니다. 둘 다 사버리면 나중에 자신의 판단이 무엇이 옳았고 틀렸는지 복귀하기가 어려워지거든요. 바둑처럼 투자도 명확한 선택이 있어야 배움이 남습니다. 치킨은 반반이 진리라지만 주식만큼은 예외입니다. 확실하게 하나를 결정해야 자신의 안목을 점검하고 성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매수 후에는 반드시 4가지 항목을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매수 이유, 손절가, 주가 변동의 원인, 그리고 매도 사유입니다. 일기 쓰듯 딱 한 줄씩만 적으시면 됩니다.
너무 길게 쓰면 지쳐서 금방 포기하게 되거든요. 꾸준함이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반도체 호조 기대감에 삼성전자 매입처럼 단순해도 괜찮습니다. 한편 매매 타이밍도 무척 중요합니다. 개장 직후인 9시부터 30분 동안은 절대 매매하지 마세요. 군중 심리가 가장 격하게 요동치는 시간대입니다. 오르면 흥분해서 사고, 내리면 공포에 질려 던지는 과열 구간이니까요. 장마감 직전도 비슷합니다. 차라리 점심시간 무렵에 평정심을 유지하며 계획한 대로 체결하는 게 훨씬 현명한 전략입니다. 정해둔 수량만큼 차분히 매수하면 그만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강조하고 싶은 점은 레버리지 투자는 절대 피하라는 것입니다. 2배, 3배짜리 ETF는 투자가 아니라 사실상 투기에 가깝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에 몸을 맡기는 셈이죠. 이게 위험한 이유는 뇌에서 도파민이 분출되기 때문입니다. 게임을 즐기듯 버튼을 연타하는 재미에 빠지면 투자는 거기서 끝장입니다. 제 주변에도 레버리지를 활용해 단 한 달 만에 수익률 40%를 달성한 분이 계셨는데 처음엔 환호했죠. 하지만 바로 다음 달에 원금마저 전액 탕진했습니다. 한번 맛본 그 강렬한 쾌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 무리수를 거듭하더니 결국 2년치 퇴직금을 통째로 날리셨어요. 진작 깨달았어야 했는데라며 뒤늦게 후회하시더군요. 정말 섬뜩한 건 금전적 손실보다 도박 같은 매매 습관이 몸에 배어버린 겁니다. 선물 거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히 전문가의 영역이죠. 수익이 났을 때 곧장 빠져나와야 하는데 대다수의 투자자는 발을 떼지 못합니다. 카지노에서 잭팟을 터뜨리고 즉시 일어나는 사람을 본 적 있으신가요? 거의 드물죠. 그래서 개인들에게는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이 장기 투자의 개념을 오해하시곤 하는데요. 특정 종목을 무작정 오래 보유하는 게 본질이 아닙니다. 시장에서 퇴출당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는 게 진짜 장기 투자죠. 이를 위해서는 막대한 손실을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철저히 손절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락하면 팔아야죠. 이쯤 되면 단타를 부추기는 거냐라고 반문하실 텐데요. 절대 아닙니다. 시장에서 롱런하기 위해 매도하는 겁니다. 혹시 주변에 이 원리를 모르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배당주 얘기도 좀 해볼까요? 흔히 은퇴 후엔 배당주가 답이라고들 말하죠. 얼핏 타당해 보이지만 결정적인 맹점이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 꾸준히 배당을 주는 우량주를 찾기란 매우 어렵거든요. 노후 자금 1억 원을 전부 배당주에 쏟아붓는 건 도리어 큰 위험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차라리 투자금 자체를 2천만 원으로 확 줄이고 자녀 자금을 안전하게 보존하는 게 리스크를 관리하는 지름길입니다.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비중 조절이 정답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유 중인 종목이 총 몇 개인지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만약 10개가 넘는다면 오늘부터 포트폴리오를 다듬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정리해보죠. 영상 서두에 던졌던 질문, 이 혼란스러운 장세에서 수익을 거둔 이들의 차별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답은 생각보다 명확합니다. 그들에겐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손실 범위를 미리 설정했고 매매 시점을 문서화해뒀습니다. 주가가 요동쳐도 그 시나리오를 복귀하며 버텨낸 거죠. 반면 무계획으로 뛰어든 이들은 하락장에선 공포에 떨고 반등하면 흥분해 몰빵하다가 결국 양방향으로 손실을 입었습니다. 사실 불안함을 느끼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지수가 하루에 10%씩 급등락하는데 초연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두려움의 근원은 시장 자체가 아니라 본인에게 확고한 원칙이 없기 때문입니다. 탄탄한 전략이 있다면 내일이 무섭지 않고 오히려 기대가 됩니다. 떨어지면 계획대로 매수하고 오르면 느긋하게 지켜보면 되니까요. 오늘 밤 딱 하나만 실천해보세요. 현재 보유 중인 주식을 왜 매수했는지 단 한 줄이라도 기록해보는 겁니다. 그 작은 습관이 내일을 바꿉니다. 계좌 속 숫자에 일희일비하는 대신 스스로 세운 계획을 점검하게 될 테니까요. 기준 없는 매매는 도박일 뿐입니다. 도박을 하려고 이 영상을 시청하신 건 아닐 겁니다. 부디 이 내용을 참고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채널명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